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패연구소 소장 교수 노준용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학회를 조직해 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사실 실패는 우리 생활에 많이 가까이 와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5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하고 또 실패에 대한 연사분들의 또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세미나는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패의 의미를 되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연사분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바로 공경철 교수님이신데요. 공경철 교수님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창업도 하셔서 엔젤 로보틱스의 대표이사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상 및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 웨어러블 로봇 종목의 금메달도 받으셨고요. 한국공학한림원의 미래 기술 주역으로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발명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다 말씀을 드리려면 아마 한 40분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성공 가도를 달리신 우리 공경철 교수님께서 오늘 실패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공경철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입니다. 제가 이 실패 세미나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서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난감해서 제가 저희 실패연구소의 소장님을 뵈면 도대체 제가 뭘 발표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희 소장님도 뭘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목 짓기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을 전공하고 있고 뭐 국제 대회에서 우승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역대급으로 난감하고 굉장히 난처한 세미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저의 이야기를 그냥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패의 정의가 뭘까? 그 실패라는 게 혹시 실패 얘기하면 뭔가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성공을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실패도 했어. 그렇지만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성공했어 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냥 일종의 그런 무용담 같은 건 아닐까? 그러면 실패에 그런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고요. 거의 제 인생의 3번째 사춘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사실 제가 저의 그 지난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실패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반대로 그러면 성공한 적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 모르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찾아봐야 되는 성격을 가져서 바로 사이트에 쳤습니다. 실패. 저 사이트 이름이 나와도 되나요? 이거 라이브 방송이 되는데. 아무튼 실패해서 사전 딱 봤더니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는 것이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게 제가 그 사전적 정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살면서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사전적 의미를 거부하고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에 거기에 이제 실패는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저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라는 게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면, 그러면 저걸 반대로 얘기하면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면 성공인 거고, 그러면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그 옆에도 또 되게 위로의 말을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은 살면서 성공도 하지만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네. 백과사전에 저런 말까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재밌게 정의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 정의를 보다가 또 갑자기 또 다른 질풍노도를 맞이합니다. 실패는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그럼 목표는 뭘까? 목표가 뭔가요? 목표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또 목표를 찾아봤습니다. 목표란 뭘까? 목표를 쳐보니까 첫 번째가 사격, 공격 등의 대상이 되는 사물 표적. 저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 그래서 저 사전적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앞서서 그 사전에서 나왔던 일을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면, 실패는 목표한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까 거기에 목표라는 사전적 의미를 딱 대입을 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실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서 제가 제 인생을 막 이제 그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고 어떤 거를 도달하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가 뭐였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목표를 그러면 언제 정했을까? 이게 질문이 처음에는 실패가 뭘까, 어떤 실패를 했을까, 어떤 성공을 했을까 해서 질문을 시작을 했다가 그러면 나는 뭔가 목표를 언제 정했고 그 목표가 뭔가라는 걸로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저는 다 성공한 것 같고, 목표를 엄청나게 높이면 저는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가 어떤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설정 목표에 이제 귀속되는 거라고 하니, 이제는 실패 연구소 와서 실패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첫 발표인데 초장부터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실패 세미나가 아니라 목표 세미나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요 페이지를 쓰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돌이켜 봤어요. 진짜 카이스트는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저의 인생을 조망하게 만드는 이런 학교는 정말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왜 좀 아홉수를 따지잖아요. 그 아홉수마다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 뭐 그런 거를 약간 미신적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한번 9살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9수, 진짜 9살 때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저의 첫 번째 9수는 죽음에 대한 고민으로 굉장히 질풍노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혼수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같이 큰 사고를 당했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데요. 한 2달 정도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친구는 이제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끝내 이제 사망을 한 친구도 있었고, 약간 대부분 다 혼수 상태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기로에 막 앞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9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죽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갑자기 굉장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살 때 경험을 했던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혼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게다가 이제 제 동생이 또 지체장애 1급 장애가 있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의 그 가정의 경제 상황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재활 치료, 게다가 동생의 그 장애에 대한 재활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 워낙에도 이제 벌이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뭔가 저의 어린 시절이 엄청나게 우울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행히도 저는 무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고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로봇 만들면서 사실 별 그렇게 뭐 너무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로봇 만들다가 하나 다 만들고 나면 죽음이란 뭘까 고민하다가 또 다른 거 만들고 또 그러다 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그 친구들과의 했던 그런 경험, 그런 게 다시 이제 또 막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이제 어린 날이 지나갔던 것 같고요. 접니다.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옛날 사진이죠. 저 로봇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대회 3등 했었습니다. 네. 깨알 같은 자랑을 한번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수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박,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저의 10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아홉수는 당연히 돈벌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꼭 뭐 19에 저 고민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10대의 중후반 때를 내내 이제 돈벌이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겠죠. 제가 이제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책임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소장님, 제가 한번 발표하기 시작하면 막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을 저한테 계속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돈벌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만드는 거를 워낙에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로봇 만들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공업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를 가서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빨리 이제 기업체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의 첫 번째 실패죠. 저 나름대로 공업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해서 뭐 CAD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컴퓨터 그래픽스도 배우고, 그때 가서 그 시절에 뭐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것도 막 공부를 했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공업고등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저 때만 하더라도 이게 체벌이 가끔은 있었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전날 제가 공고 간다고 제가 지원서를 내려고 했던 날, 그래갖고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의 첫 번째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저게 그러니까 목표가 제 공업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대목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패라는 거는 절대 뭔가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 때 제가 저 계획했던 거를 실패했다는 사실에 뭐 지금 돌이켜 보면 큰 일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을 가면서부터 또 돈벌이가 걱정이었습니다.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뭐 그런 고민이 있어서 대학에 이제 3월 초에 3.1절 직후에 개강을 하죠. 이게 대학교 1학년 이제 첫 개강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교 1학년이 개강을 하기도 전에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가 이제 대학생이 딱 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시쳇말로 뽀대나는 알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멋있는 알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기업체에 인턴 지원을 많이 넣어봤고,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LG전자의 인턴에 제가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20살의 나이에 LG전자의 LSR 연구소, 라이프 스타일 리서치 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운데 사람이 많군요. 저기 어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참 저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결국에는 인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많은 것을 배운 것 중에 첫 번째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컴퓨터 그래픽스가 저의 굉장한 특기가 돼서 대학교 1학년인데 들어가자마자 막 저는 막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저의 독특한 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LG전자 인턴을 할 때 들어갈 때는 설계 파트로 인턴을 들어갔다가 그 6개월이 있다가는 이제 디자인 파트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그런 그 어떤 디자인적인 일을 또 배우면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돈도 벌고. 근데 저 인턴이 저한테 줬던 가장 큰 가르침은 뭐였냐면, 저라는 사람은, 이거는 저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은 대기업에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정말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저 때 알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표를 남이 정해주는 그거를 제가 좀 잘 못 받아들여서 그때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는 힘들어서, 그러면 나는 대기업을 말고 좀 작은 기업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장님, 제가 이렇게 기업의 이름을 막 공개해도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지금 이게 라이브로 이렇게 막 송출이 된다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PPL 받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다녔던 회사라서 넣었습니다. 당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나서 저는 대기업은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일찌감치 그래도 아주 큰 걸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은 기업에, 좀 벤처 기업에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하셨던 벤처 기업이었어요. 옥서스라는, 당시에는 옥시테크라는 이름의 그 벤처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합니다. 인턴을 하는데,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데 확실히 많은 목표를 제 스스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재밌기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이 뭘까 막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한 가지 이제 데이터가 이런 건데요. 물론 제가 저 고민을 했을 때는 2002년이었고요. 그 한창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4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축구도 4강에 드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 가장 심했던 한 두 번째쯤에 질풍노도를 막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찾아봤던 데이터가 이런 거였는데, 제가 2002년도의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찾지는 못해서 그냥 비슷한 데이터를 골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던 데이터 중에 저한테 약간 충격적인 데이터가 뭐였냐면, 10대 그룹의 평균 근속 연수라는 데이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쭉 이제 평균 연봉이 얼마고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인데, 저게 그룹 전체의 평균 근속 연수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그 여러 직군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근속 연수가 길고, 제가 그때 사실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러면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고생해야 되고 또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그때 가서 또 질풍노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게 갑자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의 인생에서는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의 두 번째 목표를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3학년 때 이제 뭔가 체제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빨리 기업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해야지라고 제가 여태까지 10대와 20대 초반을 살아왔는데,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이, 제가 적어도 어느 나이 때 벌어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없어라는 그런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으로 답이 안 나와서 뭔가 아주 다른 그 솔루션을 찾기 시작을 했고, 물론 사실은 제가 그때 내렸던 저 결정이 세운 목표가 사실은 그 돈벌이라고 했던 저의 이제 10대까지를 저를 장악했던 그 목표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이라는 거를 저 때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2003년도에 제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해외에 여행을 보내줘가지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저 때 2003년도에 비행기를 처음 구경을 했는데 저 때 참 많은 것을 처음 하게 되고, 그래서 2004년도 2월에 이제 저희 이제 학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해서 저 때 또 수석 졸업이라는 영예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학원에 들어갔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제가 애초에 저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제 지도 교수님께 면담을 할 때부터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그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정말 정말 엄청나게 혹독한 연구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석사 때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나열인데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의자의 서스펜션 설계하고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센서의 저 MEMS 센서의 신호를 보상하는 프로젝트를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현미경에 이렇게 들어가는 나노 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저게 설계하고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또 하나 주시대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적응할 만했는데, 또 복합 가공기 이송계라는 이 가공하는 기계 있거든요. 그 뭐 기계 이렇게 막 깎는 기계가 있는데 그 가공기의 고정밀 제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저 때 대학원생이 저 혼자 있었습니다. 네, 저 때는 연구실에 이렇게 대학원을 많이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 때 사실 그 한창 그 닷컴 버블 있던 그 시대였고, 우리나라의 막 경제가 막 이렇게 IMF 끝나고 다시 이렇게 확 상승세여가지고 너도 나도 다 기업에 가는 분위기였어서 대학원에 사람은 없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캡슐형 내시경의 조직 치치 연구 프로젝트라는 게 또 하나 들어오더니 이제 저의 인생을 바꾼 저 프로젝트가 들어옵니다.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라는 게 들어와서 제가 한 번은 제 석사 지도 교수님한테 정말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씩 하고 일요일은 쉬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위안을 삼고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석사를 지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꿈에 그리던 그 대학을 한번 견학을 하게 됐어요. 2004년도 이건 아직 석사 기간 중이었는데 제가 그 지도 교수님께 석사 지도 교수님께 저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스펙 또는 제가 가졌던 특기, 뭐 성향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잘 만들어내고 현실에서 구현하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UC 버클리에 가는 게 정말 아이디얼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론적인 학교고 이론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그런 학교라서. 그래서 저는 저 때 버클리라는 학교를 먼저 가보고 너무나 이 감명을 받아서, 사실은 캠퍼스에 건물 본 게 단데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 때 제 모든 이메일 주소에 비밀번호를 다 버클리로 바꿨습니다. 지금 제 거 해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버클리 아닙니다. 저 때 다 바꿨고, 그리고 이제 석사 학위 수여를 하게 됩니다. 네, 참 지금 보니 참 애띠네요. 네. 그리고 문제는 2006년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6년 2월 초에 제가 그래서 꿈에 그리던 UC 버클리의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아직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고
이제 뭔가 다 깔끔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게 됐는데 비행기표 편도 비행기표를 살 만한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참 쉽지 않게 계속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이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그랬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냥 군대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체 검사를 빨리 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병무청을 갔더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면제 사유 중에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게 군대에서도 못 받아줄 정도로 이제 너무 뭔가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제가 버는 돈이 이제 가정에서의 유일한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 된다면 이제 군대 면제 사유가 있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병무청에 갔더니 저한테 그 생계 곤란 이제 그 사유가 돼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부랴부랴 석사를 졸업하면서 저 프로젝트를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험기 제어 알고리즘 개발. 저거는 GM 대우의 저 충돌 시험기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거기랑 제가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래서 저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정말 세게 하고 그때 이제 미국의 유학 자금을 저 6개월 만에 부랴부랴 또 어떻게든 법니다. 그래서 벌어가지고 미국에 갔죠. 굉장히 초췌하죠. 저게 미국에 간 첫날이에요. 그 첫날 아직도 날짜도 기억나는데 첫날이고 제가 그때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 버클리 캠퍼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한글을 봐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미용실을 찍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년 넘게 이메일을 들어갈 때마다 버클리 치면서 거의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뭐 수천 번은 되뇌었겠죠. 그 이메일에 들어가면서 제 모든 아이디가 다 비밀번호가 버클리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학을 갔으니 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가서는 사실 이때는 제가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던 저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아주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이지만 저 때 나름대로 저가 또 일종의 실패를 한번 했었던 게 제가 유학 갔을 때 유학을 가서 그때 보니까 다 나노예요. 다 나노. 뭐 무슨 뭘 해도 나노. 뭐 나노 프린팅, 나노 매뉴팩처링 다 뭐든지 다 나노였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왠지 나노를 전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괜히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저랑 뭔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로봇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서 여태까지 왔고 석사 때도 뭔가 만드는 게 좋아서 저런 걸 했는데 가서 현실에 봤더니 그때 이제 미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로봇은 완전히 다 하향세인 거예요. 로봇 연구실이 인기도 별로 없고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계공학과 가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저 때는 제가 유학 딱 갔더니 저 때는 뭐 제어, 뭐 로봇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지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강력해서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저를 추천해 주신 저 로봇 분야, 제어 분야 지도 교수님께 바로 안 가고 나노 분야 교수님 6분한테 가서 읍소를 합니다. 제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나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분의 눈에는 아니 여태까지 실적이 다 로봇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6분이 전부 다 저를 거절해 주셨어요. 네, 그날 이제 미국에 가서 이 펍에 가서 맥주를 진탕 마시고 안 되겠다. 지금은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지만 제가 로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봇 하는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 카이스트의 그 로봇 휴보의 아버지라고 다 부르면 다 아는 그 오준호 교수님과 같은 연구실의 후배가 됩니다. 들어가서 저는 뭐 절대 휴머노이드로 그분하고 경쟁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말고 그 다음 뭔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아예 특화를 해서 제가 석사 때도 웨어러블 로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의 기초 기술 관련된 연구를 정말 깊이 있게 진행을 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유학 가서 참 많은 걸 처음 해봤습니다. 스키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고요. 가가지고 제가 한글로 된 미용실을 찾아놓고는 미용실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1년 동안 머리를 안 잘라서 지금 보시면 제 뒤로 머리를 묶고 있는 네. 네, 저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저런 사진도 있었고 2007년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처음 갔을 때 그 장엄한 광경에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2007년 8월에는 NI위크라는 3,000명 앞에서 첫 번째로 기조연설 무대에 섰던 그런 기억도 나고 뭐 몬트로이 해변 갔다가 드디어 2009년 5월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 처음 그러니까 버클리에 이제 실제로 입학을 하게 된 게 2006년 8월이니까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박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이게 뭐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박사 받았다고 교수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18개의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고 그중에 5번의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불러주셔서 2011년도에 29살의 나이에 이제 제 교수가 됩니다. 교수 부임 이후에 3년간은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그러니까 부모님과 많은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언을 하건데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멋있게 살 수 있고 목표를 제가 제 스스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뭘 하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 부임 이후 3년간 사실 제안서를 제가 하드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52건의 제안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가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잘 정립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이제 뭐 이거는 저의 개인을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온 저희 학생들을 위한 돈벌이 걱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따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계속 제안서 내고 가서 발표 평가 받고 이래야 됐던 거죠. 그래서 52건의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3년간 52건이면 사실 3주마다 한 번씩 제안서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토픽이 좀 겹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저 때 제 안경의 도수가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때 저한테 쌓여있던 안경이 막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왜냐면 안경 바꿀 때는 기왕이면 렌즈만 바꾸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 스타일도 좀 바꾸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안경에 더미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한 4번째, 5번째 됐죠? 또 질풍노도가 찾아옵니다. 또 직업에 대한 목표를 이뤘는데 3주마다 하나씩 제안서를 쓰고 어딘가 연구비를 딸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또 가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제가 아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목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어야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는 성공을 했잖아요. 실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성공을 했는데 그 자체로 와 나는 성공했다 행복해라는 게 그렇게 막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오히려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패는 하기 싫지만 오히려 성공도 하기 싫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뭔가 진짜 제가 인생을 마지막까지 원래 목표의 정의는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거가 목표라고 구글에서도 구글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저때 깨달았던 거죠. 32살의 나이에 목표를 저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연구
그래서 제 그때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로보틱스 포 베터 라이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말자. 그렇지만 그 목표는 항상 누군가의 삶을 좋게 하는 그런 데 사용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세웠던 목표에 비하면 참 뜬구름 잡는 목표죠. 그렇지만 목표를 저렇게 설정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목표를 저 때부터 설정을 하고 2014년부터는 막 저런 걸 만듭니다.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듭니다. 막 저 때 사실 연구비는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연구비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또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졌던 환상이 그러면 창업을 하자. 왜냐하면 연구개발 자금도 왠지 창업하면 막 투자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창업, 그러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서 창업을 했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려면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SG 메카트로닉스라는 기업을 2014년 9월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창업 1년 만에 자본 잠식 상태로 전락을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 때 깨달았던 거는 열정에 대한 무의미함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네, 저 때부터 저는 열정 가진 막 저한테 면담와 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거 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실은 약간 안 믿겨요. 열정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데. 제가 저 때 정말 창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고 그다음에 창업 2년 차가 됐더니 저의 신용으로 부채가 5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부채라는 멋있는 이름이 됐지만 빨간색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억이 이제 저한테 딱 신용이 걸려 있고 그렇지만 저 때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나동욱 교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많은 걸 느꼈고요. 그 전에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면서도 이게 국방용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레저용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저 때 이제 그러면 아예 재활을 위한 그러니까 재활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딱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면 열정보다는 냉정해야 되고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해야 제가 처한 상황과 제가 가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제가 저에게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남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막연한 열정을 부리게 되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보다는 냉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된다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한자로 하면 마음 감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이라는 거는 이성보다는 감성이다라는 거를 저 때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나동욱 교수님은 아이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지금 남은 페이지가 많이 네, 네, 이게 제가 너무 집중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동욱 교수님하고 빚은 창업은 괜히 해가지고 빚만 이렇게 늘어났고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신촌에 있는 맥주집에서 둘이 맥주 한잔 하다가 사이베슬이라는 대회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로봇을 착용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 선수가 6개 미션을 수행한대요. 저 미션을 보는 순간 저 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저 때는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기술 정도였는데 근데 뭔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저 때는 이미 빚도 너무 많이 생겼고 이미 창업 막 해놨고 이러니까 그냥 일단은 합시다라고 해서 저 대회 출전을 각오하고 제 신용 걸어서 그러니까 기업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의 대출을 더 받아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9억이 됐고요.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헤이. 네, 그 김병욱 선수를 만났는데 인터뷰가 왠지 안 나오네요. 시간이 없는 걸 저분이 아셔가지고 일부러 안 나오시나 봅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2015년, 16년에는 김병욱 선수를 걷게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저 때 보시면 사실은 저 때는요 나날이 실패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많이 넘어져 보고 로봇도 망가지고 알고리즘도 실패하고 그래서 저 때는 굳이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 이런 거를 느낄 겨를도 없이 사실 제대로 된 건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시도한 다음에 정말 많은 트라이를 하면 그 중에 한 번, 두 번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기술이 발전하는 거지 뭐 저희가 기획한 기술이 갑자기 잘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체육관에 와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연속입니다. 계속 넘어지세요. 네, 이러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또 아이고 막 이러면서 또 가서 알고리즘 고치고 로봇 수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막 환희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나가서 저희가 세계인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 25년 동안 이제 하반신 마비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지그재그를 걷고 뭐 오르막길을 올라서 문 열고 화이팅도 한번 하시고 네, 다시 내려와서 징검다리도 걷고 이런 미션을 다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저분은 저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있는 저 미션만 제대로 수행을 했어도 저희가 2등을 했을지 모르는데 저때 저걸 빨간불이잖아요, 그죠? 이게 10분을 조금 넘었거든요. 저분이 화이팅만 안 하셨어도 네, 중간에 뭐 교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것만 안 했어도 저희가 저 시간을 딱 넘어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국제 대회에 가서 저희의 기술력을 이제 만천하에 홍보를 하고 왔더니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제 대회 동메달을 땄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인생을 알게 해주셨던 그 감사한 기업 LG전자에서 또 한 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을 해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그때 기술 가치, 저희가 가졌던 기술 가치를 200억 원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30억 원의 투자를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억 따위는 이제 한 방에 갚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은행 가서 여기 있습니다 돈 이러면서 딱 그 대출을 갚는 그 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 이제 재창업을 했죠. 원래 창업은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부터 아주 정말 뼈아픈 여러 가지 레슨을 받고 2017년도에 재창업을 하고 저 이름이 이제 SG 로보틱스였는데 저게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싱가포르 로보틱스를 만들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2018년 7월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 이름도 나름대로 유명해진 엔젤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한번 제 기술을 소개를 하고 났더니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뭐 카이스트에서도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고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상 등등 참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 제 인생이 맞나 싶은 약간 감개무량한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의 기업도 탄탄해지고 저희 연구실에도 이제 좀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쌓았던 걸로 이제 바야흐로 정부 과제도 많이 받게 되고 제가 쓰는 과제의 제안서 개수도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제가 하는 기술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생겨서 과제별로 근데 이제 금액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드디어 제안서 쓰는 횟수도 좀 줄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제가 꿈에 그리던 웨어러블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엔젤렉스 메디컬 같은 거는 이제 드디어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서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런 아이인데 저희가 개발한 로봇을 입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났더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뭐 별도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아주 감격적인 순간도 맞이하게 되고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음이 좀 굉장히 느렸던 이런 아이들도 저희 로봇을 입고 훈련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걸음이 훨씬 더 빨라지는 뭐 이런 아주 감격적인 것도 하게 되고
이제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이제 전국에 뭐 이제 한 17개가 벌써 도입이 돼서 저희가 지난달로 실제로 저희 로봇을 입고 재활 치료를 한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재활 치료를 로봇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그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로봇을 입고 실제로 재활 치료를 하게 되고 워컨 슈트 4를 만들고 이게 2016년도에 최고 보행 속도였으나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 여기는 지나갈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2020년도에는 이렇게 대회에 2회 대회에 출전해서 이제는 국제 대회에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이제 갖게 됐고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참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제 스스로 뭔가 돌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오늘 참 많은 분들의 성함을 차마 밝히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뭔가가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 아직 이루지 못한 그리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목표인 로보틱스 for better life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조금씩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울림도 있었고 감동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경철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저희가 대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사전 질문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전 질문을 한두 가지 먼저 드려보면은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목표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끝없이 도전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주변인의 희생은 어떠했는지 네, 궁금하다고 이렇게 사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정말 뭐랄까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몰아쳐서 추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만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거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제 안에 이제 들끓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는 열정만으로 뭔가 하려고 그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정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냉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죄송했던 거는 뭐 생각나는 거는 제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사이에 사실 정말 많은 친척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만류를 그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만류를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아니, 당장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네가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받고 이러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가족의 희생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로 만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냥 믿었던 거였거든요. 이 하나가 제가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누구나 다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해결책이다라고 스스로 그냥 확신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지금은 피해를 드리겠는데 정말 믿어주십시오. 그냥 나중에 다시 다 메이크업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사실은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직도 많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건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현장 질문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려보면은요. 질문해주신 분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들인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낙담을 크게 하는 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시는데요.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로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또 혹은 교수님만의 리프레시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카메라가 지금 안 보이시죠? 이거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카메라가 한 5대, 6대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지난번에 KBS 강연할 때 보니까 카메라 한 20대 놓고 막 강연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엄청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이렇게 남 앞에 나서 가지고 막 말하고 나면요. 사실 돌아가면 되게 여운이 커요. 제가 뭔가 실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오래 가고 사실 그래서 제가 뭔가 목표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남의 시선을 좀 본능적으로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눅드는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연습을 많이 했죠. 제가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 실패 세미나 그 제가 이런지 모르고 온 거 자체가 실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나서 가지고 그렇게 막 뭐 브랜딩 한다고 막 대출도 더 받고 뭐 우리 국제 대회 나가고 이런 것도 제가 그런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를 믿고 따르는 제 학생들이 막 15, 20명 있고 제 창업 기업에 뭐 한 80여 명 있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든 벌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많이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책임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저의 MBTI가 뭐고 현재 제 MBTI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 그때 제가 측정을 안 해놔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정말 오랫동안 낙담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질풍노도를 참 많은, 그러니까 좀 극심하게 겪는 편이었는데 그것도 참 연습하니까 좀 그래도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극복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때는 마음이 편하죠. 같이 뭐 술 마셔주고 같이 커피 한 잔 해주고 이러면 그때는 고맙다인데 결국에는 그거는 제가 극복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같이 술 마셔준다고 극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는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히 제가 근데 이런 대답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열정보다는 냉정 말씀하셨는데요. 냉정해지기 위한 실용적인 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쉽지는 않고 일단은 평가를 가능한 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주변인의 또는 저와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는 아주 뭐 그냥 꿀팁 같은 건데 아주 사소한 꿀팁이라면 저희가 예를 들면 발표 평가를 간다라고 하면 제가 해야 되는 발표를 자료를 다 만들고 저희 학생이나 아니면 어떤 박사 연구원한테 대신 발표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청자로서 듣고 근데 제가 만든 자료를 다른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청자로서 보면 진짜 발표 자료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완전 바꾸고 또 발표 좀 해주십사 부탁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듣고 그럼 이건 그러니까 뭔가 저에 대한 얘기를 남을 통해서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요. 뭔가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많이 보고 그런 면에서 혹시나 지금 제가 지금 누가 들으시는지 몰라서 혹시나 이 중에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평가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묻는 거를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의 나이 차가 나는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들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분들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고요. 뭐 여러분한테 드리는 정보가 정확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분한테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기를 기원하며 네, 오늘 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림 있는 강연을 해주신 공경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